좀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할 건데,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개대상 물건 중에서 65페이지 임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임목, 땅이 있습니다. 땅, A의 땅입니다. A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A가 말이에요, 이 나무를 등기를 하네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 그죠? 등기가 끝나면 요 심어진 나무, 등기된 나무, 요것을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목이라고만 딱 나와도 등기된 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거죠. 그래서 등기가 끝나면 결론이 이겁니다. 땅하고는 토지도 등기부가 있잖아요. 임목 등기부도 또 있어요. 땅하고 임목이 따로 놀아요. 이것을 별개의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개의 부동산. 아까 토지정착물하고는 이건 다르네. 토지정착물은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근데 임목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논다. 별개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 주인이면서 임목의 소유권자가 이 땅을 갖다가 B한테 팔아먹으면, 그래서 땅에 대한 등기를 B 앞으로 이전해주면 땅의 소유권자는 B로 바뀌지만 여전히 등기된 임목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요? 누굽니까? A 거. 그렇죠. 따로 논다며요, 이제. 그렇죠? 땅만 팔렸지 임목이 팔린 건 아니니까 따로 논다.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이거야.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땅은 안 팝니다, 이번에는. 근데 심어진 나무, 등기된 임목을 팔아먹어요, A가 B한테. 그래서 임목 등기부상에 등기 명의를 A로 돼 있던 걸 B로 바꿔요. 그럼 임목의 소유권자가 누구로 되는 겁니까? B. 그죠? 여전히 땅 소유는 A고, 그죠? 등기되는 순간에 따로 논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서 A는 임목을 팔아먹고 B는 임목을 사게끔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쫙 알선을 해주면 이 갑의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다. 중개대상 물건, 매매계약, 알선, 이거 중개잖아요. 자, 그런데 임목은 매매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돼요. 저당 설정. C은행에다가 담보를 집어넣고 요것만 집어넣어. 이건 안 집어넣고 임목된 등기된 임목만 저당 잡혀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목은 두 번째 하는 거래가 뭐냐? 임목 저당도 돼요. 돈 꿀 때. 임목 저당, 임목 매매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거래가 가능하죠. 요거하고 얘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목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해서 지금 담보가 설정된 겁니다. 심어진 채 임목에 대해서. 그런데 A하고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A가 꼴보기 싫으니까 자,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이 나무를 전부 다 베어가지고 나무가 무거우니까 가져가지는 못하고 옆에다가 골탕 먹으려고 다 쓰러뜨려 놨어요. 이렇게 베어놨어요. 은행에서 담보 설정한 건데,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담보로 잡아놓은 건데 심어져 있는 나무가 더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잘린 나무에 대해서는 임목 저당의 효력이 그래도 잘린 나무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고 해야 돼. 응? 그죠? 미쳐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나무가 더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돈으로 바꿔놔야지. 돈으로 바꿔놓는 게 경매예요. 어차피 이건 지금 뭐예요? 담보 잡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경매에 넣어가지고 잘린 나무를 갖고 가서 경매 딱 처분해가지고 돈 바꿔놔서 그걸 공탁을 시켜놔야 된다고. 이렇게. 어쨌든 하여간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고요? 잘린 나무들에도 미친다. 이게 하나 알아두시면 돼. 됐습니다. 지금 여기 교재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65페이지 보면 가로 3번에요. 임목이 그래도 간간히 출제는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의 임목의 개념에서 기억번 두 줄 다 밑줄 긋습니다. 임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등기 끝나면 그때부터 임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등기 끝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별개부동산이라고 옆에 써두시고, 별개부동산 등기 끝나면 임목이 되고, 임목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별개부동산이다. 그 기억번 두 줄 밑줄 긋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니은번도요, 밑줄 긋습니다. 임목으로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한 필지 땅에 자라고 있는 나무든지 아니면 일필토지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죠. 생립이 자라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어떤 나무가 됐든 간에 등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기 끝나면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요.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시켜서 임목만을 양도하거나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왜 그래요? 따로 놀기 때문에,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혹시 토지 소유권을 처분한다고 해서, 그 뒤에 간 거,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게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토지 소유권만 지금 알아두세요. 이걸 팔았다고 해서 임목이 따라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 드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찻줄입니다. 둘째 줄요. 동그라미 2번 기억번의 둘째 줄 가운데 가시면 밑줄 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둘째 줄 가운데 임목을 배원했을 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경매 넣어서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친다고요? 네, 그거. 자, 그러면 중개대상 물권 중에서 세 번째까지 했고, 이제 남은 게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남아 있습니다요. 자, 요건 설명드릴 텐데,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사실 임목만 해도 여러분이 중개할 일이 거의 없어요. 주로 토지 건물 하는 거예요. 또 중개대상 물권 중에 지금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을 봅니다만은 나중에 나도 이거 중개할 일이 거의 없다고 여러분들은요.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시험도 잘 안 나오니까요.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밑줄 긋을 게 없고. 광업재단은 뭐냐? 여기 땅입니다. 땅. 주인이 A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묻혀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 묻혀 있는 건 누구 겁니까요? 토지 소유권은 밑에도 미치죠? 그럼 묻혀 있는 건 누구 거? 땅 주인 거. 땅 주인께 됩니다. 밑에도 미치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땅 주인께 아닌 게 있어요. 땅 임자의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 게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 같은 거예요. 땅 속에 문화재가 발굴됐어요. 근데 그 땅 주인께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 거로 봅니다. 또요. 땅 속에 광물이 묻혀 있습니다. 광물.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사람 땅 주인 걸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구 걸로요? 국가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 광물에 대해서 여기 묻혀 있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조사해가지고 이 광물을 계속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야. 근데 이 광물은 일단 국가 걸로 취급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 캔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B 입장에서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하려면 제일 먼저 이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되겠죠. 그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인데 이 광업권은 누가 이거 광업권을 주겠어요? 국가겠죠. 국가로부터 캐낼 권리를 얻어야 됩니다. 광업권이 있어야 이걸 캐낼 수 있다고요. 이걸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캐내려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땅을 받고 돌아다녀야 되고 땅을 파내려 가야 되니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또 B는 A한테 또 얻어야 됩니다.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 이렇게 되죠. 땅 속을 갖다가 파내려 가려면 땅 속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자 구분지상권이라서 이것도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게 있어야 되죠. 또 이것만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거 파내려 가려면 굴착 장비 같은 게 또 있어야 되겠죠. 기계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끔씩 보면 전방 지역에서 뭐 이런 거 이거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것만 발견되면 대박 난다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들 만나신 분 계실 수도 있어. 저는 만나봤어요. 투자하면 거기서 이거 나오기만 하면 그냥 대박 터지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사기꾼이지. 저 어릴 적에도 봤고요. 이제 좀 이렇게 좀 성장하고 나서도 봤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건 이제 광물 캐내는 거야. 근데 굴착 장비 있어야 되고요. 장비 있어야 되고 이걸 판에서 그죠? 이렇게 하려면 이동하려면 선로 같은 거 깔아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거 갖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건물을 지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창고 건물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B가 사업을 한다고요. B가. 근데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꾸러 간다고.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꿔줄 때 한 20억 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담보를 잡고 꿔줘야 되겠지. 그냥 꿔주면 안 되고. 담보 잡을 때 가만히 보니까 여기 광업권이나 그 다음에 뭐 굴착 장비 이것들 하나 갖고는 20억을 못 꿔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우리 다 가져오. 그러면 그게 목록이에요. 목록. 이거 리스트를 적어온다고. 그게 요것들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기다가 저당 설정하고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묶어놓은 리스트 요걸 뭐라고 그래요? 광업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목적이 뭐냐면 담보 설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특별히 법에서. 그러니까 광업재단에다 뭘 하는 겁니까? 저당 설정. 매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당 설정입니다. 그래서 광업재단이 이런 건 묶어놓는 거구나. 재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단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이거죠.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요거 묶어놓은 거 리스트. 요 안에 보면 광업권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죠? 광업권이 들어가는데 요 광업권은 중개 대상 물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어? 아니다. 중개 대상 물건은 분명히 법에 5가지 써져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권은 요 안에 들어가 있을지언정 그것만 떼어내서 중개사물 대수는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지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설명드릴 것도 없어. 공장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봤어. 그 대출 담당자가 한 50억 정도 꾸시려면 사장님 지금 공장 3개 갖고 있으시니까 공장 3개 다 담보 잡히시고요. 공장 안에 기계도 비싼 것 같으니까 다 갖고 오시고요. 공장에 돌아다니는 트럭도 있는 것 같은데 갖고 오시고요. 뭐 선로도 갖고 오시고요. 다 갖고 오라고 그래. 리스트 뽑아서. 그게 뭐예요? 공장재단이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저당 설정. 여기다가 요 리스트에다가 저당 설정을 딱 해가지고 돈 꿔주려고 하고 돈 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법을 만들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2개는 특징이 뭐예요? 돈을 많이 꿀 수 있도록 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거다. 전부 다 요런 거래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장재단은 중개상물이다. 광업재단도 중개상물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중개할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니다. 중개상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자, 첫 번째 법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 물건에 들어가고 봐야 된다. 자, 칠판 보셔야 됩니다. 칠판. 법에 써져 있는 중개상 물건은 방금 전에 몇 가지였나요? 5가지입니다. 토지 있었고요. 건물 들어가고요. 임목 들어가고요. 광업재단 들어가고요. 광업권 아닙니다. 광업재단입니다. 5번째가 뭐죠? 공장재단. 이것만 중개상물 됩니다요. 나머지는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개상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가 일단 좀 나옵니다. 중개상물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요. 쉬워요. 이걸 틀리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져요. 다 맞추십니다. 솔직히. 자, 금전은 중개상물일까요? 했던 겁니다. 했던 거 주로 합니다. 여기. 자동차 중개상물인가요? 자동차? 없어요. 자동차.
그렇죠. 항공기 아니죠. 선박은요 아니고, 광업권은요 아니고요, 대토권은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거라고 벌써 했죠. 이거 세차장 구조물은요, 그 다음에 철거민 딱지는요, 딱지는 아니고요. 입주권 딱지 아니고요.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은요 여기 들어갑니다. 아파트 분양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 그죠? 그런데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설명드립니다. 지금 영업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드린 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좀 보지요. 자세히. 건물주가 있습니다. A입니다. 건물주고 임대인입니다. 이게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B한테 세를 놓습니다. 이 사람이 상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점포 빌렸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뭐 2년 계약해서 빌리고 뭐 그런 상태. 근데 B는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식당. 그래서 이때도 이제 영업 신고증 걸어놓고 해야 됩니다. 여기 하면 음식점들 다 영업 신고증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 요걸 C한테 넘기려고 하고요. B도 이제 너무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넘기려고 하고, 이분은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 갖고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는 돈이 뭐죠? 권리금이고, 그때 이거 인수받는 건 뭐죠? 영업권입니다. 그게. 영업권이 뭘까요? 영업권을 권리금 주고 사는 거예요. 영업권이 뭘까요?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이 식당에 있는 영업적인 가치가 뭐죠? 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에 있는 영업적 가치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장사를 갖다가 6년, 7년 해오셔서 단골이 많습니다. 이런 거. 또 식당 운영하시면서 냉장고, 탁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이제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가치, 남아있는 가치가 있어요. 잔존 가치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지. 또 영업적 가치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없어도 위치가 끝내줄 수 있어. 자리가 좋아. 이게 영업적 가치입니다. 세 가지가. 이런 영업적 가치를 갖다가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 그걸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권리금이죠. 그래서 둘이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하고, 여기서 권리가 뭘까요? 영업권이죠. 넘기고 넘겨받는 계약이죠. 그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겁니다.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 계약서에 보면, 이 계약서에 보면 권리금 1억에 인수한다 식당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가게에 대한 영업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 자체도 이런 영업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 권리금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영업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갖다가 시설 권리금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영업적 가치에 대해서 권리금 측에서 얘기할 때는 바닥 권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영업권과 이 권리금은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 사면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이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건 이 부동산에 묻어있는, 이 식당에 묻어있는 가치입니다. 가치들,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요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중개사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권리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끔 여러분이 중간에서 소개시켰습니다. 넘기고 넘겨받는 것을. 그래서 권리금의 10%인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주기로 해서 저기 B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선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알선한 행위, 이것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 중개상물이 아니어서. 중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해주고 1,0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 1,000만 원은 복비입니까? 아닙니까? 복비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법정 한도가,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1,000만 원 챙겼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영업권이 중개대상물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중개대상물 아니니까 1,000만 원 챙기고 500만 원 챙기고 많이 챙겨도 안 걸리죠? 또 안 놀라시네. 언제 놀랄 거예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합격하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중개라고 생각해 그냥. 여러분도 중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중개 아니에요. 그런데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진짜 영업을 하시려면 주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5천에 월세 3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기간 2년 뭐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이 나오겠죠. 그럼 임대인하고 요 새 임차인하고 둘이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요 임대차 계약서 쓰는 것도 둘 사이에서 알선해 줄 수 있죠. 이 알선해 준 여러분의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죠.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줬고 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어서 요게 목적물입니다. 부동산요. 그러니까 중개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받겠죠? 그건 중개 보수, 즉 복비입니까 아닙니까? 복비입니다. 이건 복비. 그러니까 이때 복비는요. 법정 상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게 많이 받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게를 인수하게 만들 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2장 써주게 됩니다. 2장. 상가하신 분들은 2장 써주게 돼요. 여기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성질이 틀리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것도 복습해 본 겁니다, 지금. 자, 영업권은 중개상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권리금은요, 안 들어간다. 핵심. 응? 요 노란 것들 위주로 출제돼. 요런 거 위주로. 예. 자, 두 번째. 법정 중개대상물에 들어간다고 다 100% 중개상물 되는 건 아니에요. 요 중에서 개인 거, 사유물에 들어갔을 때만 중개상물 됩니다. 사유물일 거, 이렇게. 개인 거. 개인께 돼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 중에서 개인들 것만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 들어가도, 자, 개인께 아니고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은평구 소유, 이런 식으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거래할 일이 없죠.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를 못하면 중개상물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여기서 가까운 청와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청와대를 팔아달라고 한다. 청와대는 건물입니까?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중개 대상 물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 아니다. 답할 거예요. 왜요? 거래할 일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경복궁을 팔아달라고 쫓아왔습니다. 경복궁 뭐예요? 문화재입니다. 국가 겁니다. 건물은 맞죠? 거래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될 수가 없다. 누가 경복궁 팔아달라고 하면 신고하셔야 된다. 그죠? 사기꾼이다. 100%. 한참 지났지만 옛날에 그 보면 저기 미국에 어떤 사기꾼이 유명한 사기꾼이 있었대요. 그 옛날 TV에서 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의 막 그 유명한 것들을 다 팔아먹었대요. 빅벤 해가지고 저번에 영국 갈 때 보니까 빅벤 그 공사하고 있더라고. 빅벤 뭔지 알죠? 그것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막 유명한 그런 막 이런 것들은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끝내주는 사기꾼이죠. 다 팔아먹고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유명한 것들을. 최고 아닙니까, 그 사람? 최고의 사기꾼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갔어요. 근데 이제 뭣도 팔아먹다가 이제 걸렸냐면 자유의 여신 이상 있죠. 그 팔아먹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뭐 너무 기뻤는지 뭐 사진 하나 찍은 게 있어갖고 그게 적발돼가지고 깜빵 갔다는 그런 얘기가 옛날에 TV에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개인 건데 거래가 가능하면 중개상물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공법상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땅인데 문화재 보호구로 묶어버렸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다 땅이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함부로 건물을 갖다 고치거나 짓거나 못한다고 되게 규제를 심하게 받아요. 그럼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막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래를 못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또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중개 대상 물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묶여 있어도 뭐예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거 밑에 거예요. 사법상 제한을 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집이 있는데 가압류가 붙어 있어. 가압류가.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압류 등기. 응?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세입자가 이번에 이제 2년 살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보내야지만 거기서 보증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 보증을 빼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나간다고 세입자는 했어 이미. 부동산에 내놔봤더니 부동산에서 사람 세입자 들어올 사람을 구해주질 못해. 왜 안 들어올까요? 이것 때문에. 이 가압류 등기가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 모르겠지만 받을 채권,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돈이 있는데 그거 돈 받아내려고 재판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져버리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가압류 붙여놓은 사람이 이길 수 있죠. 이기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돈을 갖다가 받아내려면 그 돈 물어줄 사람의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경매 쳐서 받는 거예요. 경매 집어넣어서. 그러면 처음에 재판을 진행할 때부터 경매 붙일 그 재산을 가압류 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집이 경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거기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사람 집이지만 그 사람이 소유권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엊그제 31일 날도 상담했던 그분도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분은 재산이 많이 있으신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어떤 채권자가 다 붙여놓은 거야 거기다 그냥 수십 군데다가. 그런데 그걸 이제 못 푸니까 세입자를 못 집어넣으니까 여기 세입자들을 못 빼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압류를 말소시키려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착수금 1억을 줬어요. 1억. 그 사람 얘기로는 그래.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되게 많은 거죠. 거기서 변호사 사무실도 이제 돈 번 거야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가압류 등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집에 용감히 들어오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는 용감한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틀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중개자물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사법상 제한을 받아도 묶여 있어도. 그죠? 요거 끝이에요. 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빨리. 교재에서는 어디 보시냐 그러면 67페이지에서요. 동그라미 3번 가시면 아래 동그라미 3번 동산 나왔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기역반의 둘째 줄 금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농작물 안 되고요. 공작기계 안 되고요. 영업권도 안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세 줄 별표. 니은번 판례도 나온 거 별표. 판례도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까지 끊어 읽으실게. 여기 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까지 끊어 읽으시는데 요게 제가 칠판에 쓴 걸로 치면 시설 냉장고예요. 요거 냉장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시설 냉장고.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까지 끊으시고 칠판으로 보면 어떤 거 얘기할까요? 셋 중에 그죠? 단골 얘기한 겁니다. 브랜드가 많이 알려졌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까지 끊으시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뭐예요? 그죠? 요거요. 위치, 자리, 위치. 그죠? 판례도 이 세 가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는
그래서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영업시설, 비품 뭐 이렇게 딱 나와. 중개사물 될 수 없다. 뭐 노하우,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거 쭉 나와. 될 수 없다. 끊어서 나오니까 다 내질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끊어서 내요 보통. 됐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가시면 이제 다 했는데 6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안쪽에 가면 기억번이 있죠. 기억번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에 공법상 제한에 있는 중개상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A번 첫 줄 끝부분입니다. 즉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된다 이 말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된다. 중개상물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되고 접도구역에 포함된 땅 되고 접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도로를 확장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접도구역으로 딱 묶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건물을 자기 땅으로 지어버리면 나중에 건물을 도로를 확장할 때 보상 문제가 걸리고 그러죠. 그래서 접도구역으로 딱 묶여 있으면 그 접도구역에 묶여 있는 땅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지만 접도구역을 갖다가 접도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나요? 있지. 몹쓸 땅이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뜻한 바가 있는 사람은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다고 보시고 동그라미 니은번 갑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B번입니다. 압류 아까 가압류 설명드린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기된 부동산. 이 등기들은 다 무서운 등기들입니다. 이런 부동산도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권리 취득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 맞아도 거래는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여기 잘 물어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에 거기 밑줄 그은 거 지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어디 가시는가? 이제 2장 가십니다. 2장은 쉬운 내용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교재요. 73페이지 왼쪽. 73페이지 왼쪽입니다. 2장이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다. 이거 아까 용어에서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격증 따려면, 그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시험은 누가 시험을 주관할까요? 누가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입니까? 국토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로 1번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두 줄을 갖다가 단단히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될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시도지사죠. 요 시도지사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X. 시험에서는 요 기관장을 바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장 바꾼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가 출제할 거야. 나설 수 있다고요. 가로 2번입니다. 특별한 경우죠. 가로 2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 문제를 갖다 출제하고 또 시험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밖에 없다. 국장입니다. 국장. 그런데 그걸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맘대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의결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국장이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가로 3번에 보시면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원서 접수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전부 다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원서 접수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위탁 시행을 또 합니다. 가로 3번. 산업인력공단에 맡겨놨어요. 예. 그거 밑줄 그을 필요는 없고요. 그거 들으시면 끝이에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자, 오른쪽에 가면 응시 자격 나옵니다. 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다. 없어요. 둘째 줄에. 제한이 없다고 둘째 줄에 나왔죠? 그러니까 중학생은요,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중학생인데 지금?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연령에 제한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면 외국 사람요. 외국 사람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면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근데 외국 사람이 이제 시험 보려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좀 아주 좀 놀랍던 분들은 조선족 동포예요.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 국적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그 자격증을 갖다가 1년 만에 따셨어요. 그냥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 지도 오래됐냐?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암기했대요. 근데 그 암기하기 전에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래 산 것도 아닌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오래 사셨잖아.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로 2번에 있습니다. 응시 자격이 없는 자 해서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 첫 번째는 부정행위자입니다. 이 부정행위라고 하는 건 시험 부정행위 얘기합니다. 컨닝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만들어 놓습니까? 5년입니다. 셋째 줄에 5년 나오죠? 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 당한 사람이 있죠? 응? 자격 취소 당한 사람. 응? 자격 취소 당한 사람도 자격 박탈이잖아요. 몇 년 동안 시험 못 봅니까? 끝줄? 제일 끝줄 몇 년 동안? 3년.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두 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예? 특징. 다 볼 수 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75페이지. 몇 군데만 더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5페이지 가면 시험의 일부 면제라고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험에 한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내년 볼 때는 시험 볼 때는 1차는 안 보고 2차만 보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간 올해 시험 공부하셔가지고 2차까지 다 노리시지만 정 안 되면 1차라도 붙어야 내년에 또 2차만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차, 2차 과목 중에서 사실은 1차에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차 과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양을 확 줄여놓으셔야 된다. 그것만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한 60점, 70점 맞아서 합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응? 그렇게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76페이지 갑니다. 76페이지 보면 네모 5번에 시험의 실시라고 되어 있죠. 가로 1번에 시험의 시기라고 나옵니다. 자, 그 세 줄 읽어볼게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시험을 1년에 2번 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번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그때 2번 본 게 딱 한 번 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보죠. 근데 법은 이상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을 갖다가 안 보고 넘어가는 그런 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볼 수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다만, 바로 뒤에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에 시험을 갖다가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안 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이때는 시험 안 보겠습니다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시험 시행기관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서 땅땅땅 해줘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딱 의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까지 올해 시험 못 보겠어요 하고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매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가로 2번이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돼서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뭡니까? 예비 공고입니다. 예비 공고는 둘째 줄에 보시면 계략적인 사항을 갖다가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한다고 나옵니다. 그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비 공고하라고요? 2월 28일까지. 2월 28일은 좀 있으면 되겠네요. 그때까지 예비 공고예요. 예비 공고. 예비 공고. 요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12월 31일까지 예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X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한다고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구별해서 알아두실 게 동그라미 3번 정식 공고입니다. 정식 공고는 셋째 줄에 가보시면요. 시험 시행일, 시험 보는 날 90일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식 공고한다. 언제까지요? 90일 전. 두 개가 바뀌면 안 되겠어요. 응? 90일 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 공고는 언제까지? 2월 28일. 그죠? 정식 공고는 90일 전. 그죠? 자,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기간을 이렇게 본다면 이건 물리적 시간이에요.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시험 보는 건 10월 말일에 시험 보거든요. 한 10달 남았네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시간 말고 질적인 시간으로 나누면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토막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100일 전도. 여기 나온 90일 있으니까 한 3달 정도 남겨놨을 때가 3분의 1 토막이 지난 거예요. 질적인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한 달 정도 남겨놨잖아요. 이렇게 한 달. 그러면 30일 남겨놨다 그러면 요것이 또 3분의 1 토막이야. 요 두 달이 3분의 1 토막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때는 문제풀이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는 내용을 갖다 굉장히 많이 읽으시면서 암기할 상 암기하시면서 내용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까먹지 않도록 하는 시기가 한 달 남겨놨을 때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하루하고 이때 뭐 일주일 보름하고 맞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90일 또는 100일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이게 8월쯤 정도 돼요. 8월. 이때가 원서 접수예요. 보통. 그러니까 원서 접수시키기 전까지가 이제 한 3분의 1 토막이에요.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공부했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2달 동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실력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었구나 이렇게 되고 한번 들으면 선생님을 좀 구별할 정도? 과목 선생님을 좀 구별할 정도?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한 뭐 10% 20% 정도는 조금 이제 기억에 남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순환 3월달 될 때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고요. 좀 이제 걸리는 게 더 많고요. 5, 6월달 되면 더 많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딱 들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요때는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는 막 수업을 좀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개론 얘기입니다. 중개사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 좀 시간 지나면 기본서를 또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때쯤 되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고 처음에 많이 듣고 좀 이따 많이 읽고요. 많이 풀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점수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학습 대책을 세우실 때 가만히 보면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비례해서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4개월째예요? 그럼 점수가 그만큼 올라갔어. 6개월째예요? 그만큼 올라갔어. 공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좌절할 사람이 없다고. 근데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안 되고 이게 비행기 이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륙하기 전까지 7월달 8월달까지 바닥을 켜요. 올라가나 싶은데 그 자리 계속 있어.
그러다 좀 이륙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붕 뜬 느낌이 드는 시기가 이제 이때쯤 되는 거야. 붕 떠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디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때까지가 힘든 거야. 점수가 뚜렷이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시간은 막 찾고 가고 그래서 좌절하고 힘 빠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시험 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위기가 한 3번은 존재한다고요, 실제로.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하여간 요때까지가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심이.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 꾸준히 하시면 그게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 90일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됩니다. 90일. 본격적으로. 뭐 이때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막 열심히 공부해야 여기서부터 이륙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다 이 말이지. 여기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두어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때 뭐 한다고요? 요때 90일 전에? 정식 공고. 90일 전에 뭐 한다고요? 정식 공고. 예? 그거 구별하시고. 자, 또 교재 갑니다. 78페이지. 네모 7번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78페이지. 네모 7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네모 7번에 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남았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누구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나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누구요? 국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는 이를 공고해야 된다. 공고라는 말을 썼지만 발표예요. 합격자 발표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자격증을 주는데 가로 2번이 별표입니다. 누가 자격증을 준다고 나옵니까?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 주는 거 아니죠. 너무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자격증을 교부해라? 1개월 내. 그죠?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나서 합격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줘야 되겠다. 언제까지 주라고요? 1개월 이내. 숫자 물어봅니다. 숫자. 1개월이란 숫자 물어본다고요. 1개월 이내 지급하시오. 그죠? 요 가로 2번 중요합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이제는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OX 문제를 빨리 풀어볼 건데 교재는 어디 갈까요? 아닌데. 그죠? 58페이지 가십니다. 사실 시험 문제에서 지금 58페이지 가면 제목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나오죠.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58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그 박스에 보시면 법 2조에 2 나온 박스 있죠. 박스. 거기를 갖다가 지금부터 거의 읽어볼 겁니다. 위에 회색 바탕 박스를 보시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요? 국토부. 국토부를 알아두셔야 돼요. 국토부. 응? 지금 국토부가 저 세종시에 내려가 있죠?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4개를 심의한다 이 말이야. 1번이 뭐죠? 1번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1번. 그러니까 1번은 시험 등이라고 돼 있는데 시험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안 볼랍니다. 이런 거.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자, 시험 과목에서 우리 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법을 1차 과목으로 놓고 우리 민법을 2차 과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험 과목 변경이나 조정 이거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합격자를 뽑을 때 상대평가를 해서 매년 10,000명씩만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디서 결정해요?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그래서 1번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관련해서는 다 여기서 심의한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58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재 페이지는 58페이지. 2번에 보면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다. 뭐 좋은 거겠죠 이거요. 그 다음에 3번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보수 변경. 보수를 변경한다는 건 보수를 갖다가 올릴까요? 아니면 보수를 떨어뜨릴까요? 올려요? 그럴 리가 없죠. 보수 낮추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게 많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복비가 옛날에는 0.9%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바꿔놨습니다. 지금 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꿨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0.5%나 0.4%까지 받는 걸로 낮춰놨습니다. 이거 한 3, 4년 됐죠. 그래서 오피스텔 빌딩의 밑에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의 권리금이 오피스텔은 경기가 안 좋아도 되게 이제 안정적이에요. 그 오피스텔 얻는 사람은 뭐 고정돼 있고 드나듦도 많고 그래서 수입이 괜찮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빌딩 밑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의 권리금이 1억까지 가고 막 그랬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권리금이 반토막이 났어요. 5천만 원. 1억짜리가 5천만 원. 복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어디서 결정했다고요? 낮춘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 보수에 대한 거 3번이잖아요. 보수. 4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다. 그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다. 이게 뭐냐면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거나 그런 거 얘기합니다. 보험. 보증 설정하는 거라고. 보증 설정. 그 중개업소 앞에 가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스티커 붙여 있는 것 중에 호랑이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1억 원 손해배상 가입업소 이런 거 있죠. 2억 원 손해배상 가입업소 이런 거 구경한 적 있으시죠? 그게 보증 설정이에요. 보통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얼마 설정해요? 1억 원 설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는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5천만 원 이하다가 지금 1억 원 이상으로 올랐죠? 또 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또 보나마나 2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느 신문 기사 보니까 올릴 예정이라고 나왔더라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5천이었다가 지금 1억까지 된 상태. 앞으로 이거 2억을 올릴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땅땅땅 하겠어요? 여기 4번이에요. 4번. 그죠? 그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십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제1항에 따라 동그라미 3번요 밑에 박스 안에서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맞습니까? 요 4개 중에 어떤 경우에 여기서 땅땅땅 이걸 의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심의 의결하는데 거기서 의결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시험이죠. 시험. 1번이죠. 1번. 여기서 어떤 결정한 게 있어요. 그죠? 시험 과목을 조정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거기에 반드시 뭐예요? 따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시험은 못 보겠어요. 그랬더니 시도지사가 나서가지고 못 보긴 왜 못 봐? 난 볼 거야. 할 수 있으세요? 안 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응?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네모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보시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네모 2번입니다. 네모 2번 밑에. 자,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요. 숫자 나왔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자 구성할 때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대학 교수가 많아요. 5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적어야 몇 명? 7명. 아무리 많아야 몇 명? 11명. 이렇게 숫자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 숫자 따질 때는 위원장은 포함되는 숫자입니까? 제외된 숫자입니까? 포함, 그죠? 포함, 제외,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조문에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때, 4, 7, 11. 7, 11 있지 않습니까? 7, 11이 어디 거요, 저기? 일본 건가요? 7, 11 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4, 7, 11인데, 요거 4로 치면은, 이게 포함이라는 뜻이죠? 두 개 합치면 11도 되는 겁니다. 4, 7, 11.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4, 7, 11. 포함 그러셔야 돼요, 포함.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1번에요. 위원장은 누굽니까? 가로 1번. 위원장은 누굽니까? 1차관. 장관 아니고, 위원장 누구라고요? 1차관. 그렇지만 가로 2번에 가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하죠? 임명하는 사람 누구게요? 가로 2번에 두 줄 밑줄 그으시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누가 국장이 임명한 사람 누구고요? 국장. 위원장은 누구고요? 위원장 1차관. 바뀌면 안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X 문제를 풀어놓으셨죠? 풀어놓으시라니까 왜 실시간에 쉬시는 거예요? 쉬시면 안 된다니까요. 실시간에 1분만 내면 그냥 그 시간에 했던 거 금방 풀어놓을 수 있는데. 자, 1번. O예요, X예요, 1번? 오라니요. 지금 오늘 공부한 건데 지금 목적 4가지인데 목적 4가지 뭐였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두 번째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셋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넷째 국민경제에 입하지 않고 그거잖아요. 1번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1번 X 2번은요 X 국가경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3번은요 중개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할 때 그 밖의 권리할 때 권리에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X네 X. 4번은요 이 사람이 지금 우연히 한 겁니다. 우연히. 그때는 아무리 보수를 받았다고 해도 우연히 해갖고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죠. 4번도 X네. 5번은요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행위의 알선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것도 X네요. 6번은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6번 X. 어디가 X입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외국법에 따라 그러면 안 되고 이 법에 따라. 그죠?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는. 7번은요 어렵습니다. 7번 O예요 X예요? 7번 X. 왜 X냐면 거기 보시면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자를 말한다. 자격증 있냐 없냐는 안 따지죠. 근데 거기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면 증이 있어야만 개공이 된다는 뜻이니까 옳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8번은요 8번은요 X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을 들어가 줘야 된다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뒤에도 보면 중개 업무와 관련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안 되고 끝부분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막 와장창 틀렸죠. 9번은요 지금 분위기가 다 틀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네, XX.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여기까지도 맞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 다음부터 막 틀리기 시작합니다. 현장 안내 그 다음에 뭐죠?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나와야 되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아니고요. X죠. 다 기출 지문들이잖아요. 지금 26회 때 나왔었다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자 10번은요. X. 광업권은 어쨌든 중개업무 아닙니다. 11번은요. 안 풀어놓은 사람 답답하게 빨리 풀도록 합니다. 11번은 주택이 철거될 때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집인 대토권은 그냥 대토권이요. 중개상물 안 되죠. 동그라미네 이건. 12번은요. 가압류가 붙어있는 건물 중개상물 해당될 수 있죠. 해당한다. X는 X. 13번은요. 벌채된 나무에도 인목 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X. 그래 X가 맞고. 14번은요. 11년도에 지금 자격증 딴 사람인데 참 부정행위 한 사람인데 5년간 시험 못 보니까요. 언제가 돼야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시험 볼 수 있게 됩니까? 2016년도 가야 되겠네요. 15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죠? 16번은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4, 7, 11 이렇게 됩니다요. 밑에 남아있는 등록 기준과 등록 절차는 이번 주에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 주에 요 OX 문제 나갈 때 다음 주에 또 나갈 겁니다. 밑에 있는 지문들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푹 쉬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